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 혁명과 사회 변화라는 주제 통합 세 번째 제재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은요, 프랑스 혁명의 특징이라든가 혁명력의 재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 일문단에서는 이제 프랑스 혁명의 특징이 나오고요, 사회 변화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자, 프랑스 혁명은 이제 자유, 평등, 박애, 이러한 3대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대 왕정을 철폐하고, 그래서 철폐라는 것은 이제 없애고 이 말이에요. 절대 왕정을 없애고 국민 주권의 정치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 이제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지금 목표가 제시된 거예요. 혁명 이전에는 어땠냐? 프랑스 사회는 이제 소수의 귀족이라든가 성직자 계급이 나머지 이제 계급을 지배하게 되고, 또 경제적 부와 정치적 권리를 아주 독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하지만 혁명이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전과 지금 이후를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국민이라는 이제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개인이 속한 다수의 신분 중에서 제일 앞서는 가치를 지니게 됐다고 합니다. 개인이 속한 다수의 신분 중에서요. 자,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기능이다. 목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 정부의 진정한 목표는 바로 국민의 안녕을 추구하는 겁니다. 국가가.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프랑스는 정치와 사회 제도를 이제 변혁하려는, 변혁이라는 것은 이제 개혁하고 혁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이고 격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됐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목표를 지금 실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제시된 거죠. 이러한 사회 변화가 좀 드러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참고로 절대 왕정이라는 건요, 이 군주가 국가 통치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군주가요. 그래서 절대 권한을 가지는 정치 체제, 그래서 절대 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 18세기 절대주의 시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군주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왕정은 바로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황이라는 거, 비교를 좀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혁명력이라는 것을 이제 제정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그죠? 부응이라는 것은 어떤 요구나 기대 따위에 응할 수 있는 거,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요구에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어때요? 프랑스 혁명 정부는 주어가 이제 혁명 정부예요. 새로운 역법, 자, 역법이라는 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전체 주기적 현상을 기준 삼아서 이제 날짜, 달, 시간 따위를 이제 구획하는 게 이제 역법입니다, 여러분. 자, 이 역법을, 이 체계를 구상했다고 합니다, 구상. 자, 구상이라는 것은 계획했다는 거죠. 이리저리 생각해서 계획하는 것을 이제 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역법을 계획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거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레고리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레고리력. 1582년에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기존의 율리우스력을 고쳐 만든 태양력이 이제 그레고리력입니다. 자, 여기에 스며 있는 종교라든가 봉건 색채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이 프랑스 혁명 정부는 어때요? 공화국이 성립된 날, 즉 공화국이라는 것은 공화 정치라는 나라를 얘기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겁니다. 민주국가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게 공화국이 성립된 날이 언제냐면 1792년 9월 22일을 원년 제1로 하는 혁명력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혁명의 의미는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제도나 법률을 정했다 할 때 제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혁명력에서 1년은 12달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3달씩 4계절로 나눕니다. 4계절. 예, 여기까지는 뭐 쉽게 이해되죠. 근데 이제 그레고리력은 어떻습니까? 한 달이 이제 30일이 될 수도 있고 31일로 될 수도 있죠. 근데 혁명력에서는 이제 평등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이 평등이라는 혁명의 가치를 반영해 되기 때문에 모든 달을 이제 균형 있게 동일하게 30일로 정한 겁니다. 평등 정신이 달력에 들어갔네요. 그죠? 예. 또한 한 달을 동일하게 열흘씩 3주로 나누는 거네요.
이게 3주네요, 3주. 그래서 한 주에 7일로 구성되었던 그레고리력과의 차이점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령에 구현된 세 가지 평등 요소가 지금 나온 겁니다. 처음은 1년에 12달로 구성됐고 3달씩 4계절로 딱 나뉜 거고요. 또 평등이라는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30일로 했고 또 한 달을 동일하게 열흘씩 3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등의 요소가 평등 혁명력에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혁명령이 사용된 기간에 그레고리력, 즉 혁명 이전의 유물이죠. 이 과는 다른 요일 체계가 적용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혁명력에서의 한 주는 10일이었죠. 그레고리력과는 한 주의 길이가 달라졌죠. 그렇죠. 7일이죠. 7일과 열흘의 차이. 그래서 요일 체계도 뭐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달을 동일하게 30일로 구성한 이유는 역시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혁명력은 평등이라는 혁명의 정신을 강조했기 때문에 모든 달을 30일로 구성했다. 이 말을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이 문단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혁명력은 1년이 365일인 그레고리력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5일이 남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12월 30일과 다음에 1월 1일 사이에 5일은 달이나 날짜, 요일 이런 거에 관계없이요. 그냥 혁명절, 노동절, 선행절 등 그냥 기념일, 그 프랑스 기념일로 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그런 것 같은데요. 자, 혁명력은 12년 동안 이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와 이제 그죠 자체에선 괜찮은데 다른 국가와 이제 회담을 한다든가 교육을 하는 아주 그 중대한 그 문제, 그렇죠? 이런 거에 이제 불편이 이제 가중된다. 너무 이제 무겁게 돼 버려서 불편이 이제 갈수록 무거워지니까 불편하게 돼서 결국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로 즉위한 해가 있습니다. 1804년 12월 2일 날 나폴레옹이 대관식을 하거든요. 이날 곧 폐기돼 버립니다. 나폴레옹이 즉위되면서 결국은 혁명력은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역시 그 황제라고 해서 이제 절대 권력이 다시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혁명력과는 좀 거리가 멀을 수밖에 없겠죠. 상황, 배경으로 볼 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 정부가 새로운 역법 체계를 만들 때 그레고리력의 내용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년을 360일로 맞추기 위해서 공휴일을 제정한 것을 볼 때 1년의 길이는 그레고리력의 내용에 따른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레고리력과의 이제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이러한 그 5일간의 뭡니까 기념일을 정한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다소 알쏭달쏭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문장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만 내신에 이제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혁명력은 이제 정치적인 변혁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용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이 가중되니까 이제 유지될 수 없어서 폐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다른 국가의 관계에서 특히 불편함이 증가되니까 이제 폐기된 겁니다. 그래서 혁명력이 폐기된 이유가 나온 거고요.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사용될 수 없었다는 말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된 이유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은 이제 혁명력이 이제 시행된 후 12월 30일부터입니다.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부터 1월 1일까지 이렇게 그렇죠? 조사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기념일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혁명력에서는 12월 30일과 다음에 1월 1일 사이 동안이잖아요. 사이. 그러니까 이제 포함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30일이. 그러니까 5일이 기념일이라고 했으니까 이 날들은 날짜나 요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기념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도 없고 요일이 없는 날이에요. 5일이. 그리고 12월 30일과 1월 1일은 기념일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이 12월 30일과 1월 1일은 당연히 날짜도 있고 요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이게 굉장히 알쏭달쏭 헷갈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런 조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진다는 것이 얼마나 섬세한 독서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페이지로 넘겨 보시고요. 지금 그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자, 프랑스 혁명의 특성에 대해 이제 설명한 거고요. 이 사회 변화가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혁명력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 혁명력은 평등이라는 이 프랑스 혁명의 가치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불편한 이유로 12년간 사용됐다가 결국은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폐지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
자, 역시 프랑스 혁명과 관련이 있고요. 미터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에서는 이제 역법이었고요. 혁명력. 두 번째에서는 이제 미터법이네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시기의 미터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프랑스 혁명과 미터법의 제정의 관계입니다. 자, 보세요. 자유와 이제 평등의 정신을 갖고 있었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박에도 있습니다만.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은 이제 근본이요 본바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방면에도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이 미터법이 이제 만들어진 이제 배경에 대해서 지금 제시한 겁니다. 이러한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친 것 중에 미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기존의 질서, 기존은 뭐였죠? 봉건적 질서였잖아요. 기존에 그렇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제 어떤 연구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규모가 가장 크고 향후, 앞으로, 이 다음, 이후에 지대한, 막대한, 엄청난 이런 겁니다. 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뭐다? 다름 아니라 미터법이었다. 미터법. 이것을 제정한 것이 그렇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미터법에 대해서 두 번째 글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터법의 개념이 뭐냐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되겠죠. 왜 만들었냐 이거 두 가지. 자, 미터법은요, 길이나 너비, 미터, 부피, 리터, 부피는 리터, 무게는 킬로그램을 기본 단위로 하잖아요. 길이나 너비는 이제 미터, 부피는 리터, 미터, 리터, 그다음에 킬로그램. 자, 이거는 이제 기본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진법을 사용한 도량형, 자, 체계잖아요. 도량형이라는 건요, 이제 길이, 부피, 무게 따위 여기 나왔습니다만 그 단위를 재는 법이 이 도량형이에요. 그래서 혁명 이전의 프랑스 전역에 수십 개가 넘는 단위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쓰였기 때문에 어떤 체계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 효율적인 세금 징수가 어려웠어요. 이런 단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 또한 계속 바뀌는 단위 때문에 어때요? 혼란을 겪고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 정부는 어떻게 했냐?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죠?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한다는 명분으로, 그렇죠?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한다는 명분, 명목이나 명색, 구실, 이유 이런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토대로 이걸 기본으로 도량형을 통일하고자 하였다. 그렇죠. 우리 진시황이라든가 여러 역대 황제들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도량형을 제일 먼저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프랑스 혁명도 바로 이러한 그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어떻다? 도량형을 통일하게 됐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시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한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번 더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시도해온 도량형 체계의 통일을 완성했다 그랬는데 우선 잘못된 게 역시 이전이라는 단어죠. 프랑스 혁명 이후입니다. 이후. 그래서 프랑스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십 개가 넘는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미터법을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세세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혁명 정부는 이제 도량형을 통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십진법을 기초로 했죠. 그렇죠? 그리고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지구의 둘레를 기준으로 1m를 정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또 하지만 이제 도량형의 통일의 혁명 이전부터 시도된 건 아니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럼 세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자, 1m 기준에 대한 이제 의견이 다양합니다. 자, 보세요. 혁명 정부의 과학자들은 도량형 통일을 위한 미터법 준비위원회를 결성합니다. 이제 준비위원회는 이제 합의제 기관이에요. 결성했다, 조직했다 이겁니다. 조직했다. 그래서 위원회는 가장 먼저 십진법을 기본으로 도량형을 통일하기로 했다. 그렇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십진법 어렵진 않을 겁니다. 10개의 숫자 0에서 9까지예요. 이걸 체계로 사용하는 체계를 이제 십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이라는 단어는 이제 기초, 바탕, 토대, 근본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단어이지만 이런 단어들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는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것이 글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글을 쓸 때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미터법은 이제 십진법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도량형 체계다. 이렇게 하면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수는 뭐냐? 약수가 많은 12진법. 자, 약수라는 건요, 어떤 정수를 나머지 없이 나눌 수 있는 정수를 원래의 수에 대해서 이제 이르는 것이 이제 약수입니다. 약수. 그래서
12진법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이제 많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새로운 도량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죠. 여기서 프랑스 혁명 정부는 어떻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까, 그렇죠? 이런 거죠.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편리하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여겨졌던 십진법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량형의 십진법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역시 이것도 국민을 위한, 그렇죠? 시민을 위한 그러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지금 녹여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논의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를 정할 거냐 이거죠. 도량형이 통일되지 않아 겪었던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정치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만한, 그렇죠. 수긍이라는 것은 옳다고 인정하는, 긍정하는 만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과학적으로 일정해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 변동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해결점이 되겠죠. 처음에는 위도 45도에서 진자가 1초 동안 움직인 길이를 1m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량형의 조건에 대한 의견이 나온 거죠. 하지만 이제 문제점이 있었죠. 진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일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시간의 단위인 초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은 거죠. 이러한 반론들이 제기되면서 기준이 되지 못한 겁니다. 진자의 움직임이.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어떤 좋은 방법이 이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죠. 과연 그게 뭔지 3페이지에 넘어가서 이제 나올 거니까 한번 보시죠. 자, 고심 끝에, 자, 애를 태우며 마음을 쓴 끝에 이 프랑스 혁명 과학자들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 과학자들이 정한 단위 기준은 바로 뭐다? 우리가 디디고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지구 자체.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그 부분이 정확히 나옵니다. 자세히. 자, 1m 기준에 대한 탈레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제안을 이제 하게 됩니다. 1790년 탈레랑이라는 사람이 지구 둘레의 4천만 분의 1을 1m로 정하자고 이제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북극에서 시작해서 파리를 지나 적도를 통과하고 남극을 지나는 큰 원, 지구 좌우선이죠, 좌우선. 이걸 그리고 이를 4천만으로 나누어서 1m를 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둘레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이죠. 변동성이 없으니까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이 탈레랑의 제안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구의 둘레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지구의 둘레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반영됐죠. 바로 요거. 지구 둘레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의 둘레를 1m의 기준으로 한 것에는 지구의 둘레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m는 북극에서 8일 지나 적도에 이르는 선을 1000만으로 나눈 것이죠. 그렇죠. 1m라는 건요. 북극에서 8일 지나 적도에 이르는 선까지를 1000만으로 나눈 겁니다. 자, 탈레랑이 제안한 1m는 지구 둘레의 4천만 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둘레의 4분의 1이라면 4분의 1인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를 1000만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간단한 비례의 원리에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한, 자, 공정한 이 말이에요. 척도, 평가 기준을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기준을 모든 사람이 삶의 터전인 지구의 크기에 구한다는 이 발상이 바로 뭐다? 그렇죠. 평등의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거네요. 그리고 평명 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구라는 건 뭐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공평하잖아요. 평등하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얻었다는 자체가 벌써 프랑스 혁명 정신이 지금 부합된 겁니다. 부합이라는 것은 한 대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탈레랑의 제안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터법은 이제 과학적인 요소도 담겨 있고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 가치를 모두 고려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미터법은 공평한 척도를 만든다는 점에서 프랑스 혁명 정신이 반영된 거고요. 또 항상 일정하죠. 또 변동 가능성이 없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과학적 요소도 고려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발상인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의 천문학자들은 어때요? 8일 지나는 지구 좌우선, 그렇죠? 좌우선이라는 것은 천구의 두 극과 천정을 지나 적도와 수직으로 만나는 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의 기준이 되고요. 경선, 우리 위선 경선할 때 경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를 측정하였고 지구 둘레의 4분의 1인 북극에서 8일 지나 적도까지 이르는 선을 1000만으로 나누는 거리를 1m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1m는 어떻다? 프랑스 국가 표준으로 공포되었고 결국 19세기 초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유럽 전 지역으로 이제 확산돼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글 마지막이었고요.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나 글을. 자,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사회 변화 중 하나가 뭐다? 미터법이라는 거죠. 미터법.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주요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은 기존의 봉건적 질서를 허물어뜨리고요.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자 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도량형의 통일, 그게 하나였죠. 그래서 프랑스 과학자들은 자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기준을 만들고자 했고요. 십진법을 활용해서 결국 도량형을 통일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미터법인데 이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술상 특징을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은 당시 사람들의 삶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리고 가에서는 혁명력이 나왔고요. 나에서는 미터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나왔고요. 혁명 당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두 번째,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제도들은 과학적인 정확성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그랬는데 나의 미터법은 혁명에 의해 과학적 정확성 이건 맞아요. 그렇지만 가가 이제 문제인데요. 혁명력은 이제 과학적 정확성보다는 평등이라는 혁명에 의해 중점을 뒀기 때문에 과학적 정확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를 이렇게 견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은 제도들은 분명한 단점이 있어서 오래 사용하지 못했다. 자, 가와 나는 각각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은 제도인 혁명령과 미터법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지만 가는 혁명력이 다른 것과의 회담이나 교육에 불편함이 있어서 단점이 있다는 건 맞았죠. 근데 이제 나는 미터법의 단점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없기 때문에 요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글 두 글을 엮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수능이 바로 이렇게 여러 글, 복수의 글을 주고 두 가지 이상의 글을 주고 서로 견주는 이러한 방식의 그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문학에서도 그렇고요. 독서에서도 이렇게 우리 그 화작과 문법이 어떻습니까? 선택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그 패턴으로 바뀌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뭐다? 새로운 제도들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의 혁명력은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결국 폐지된 거니까 이 앞에 얘기한 거랑 이제 비슷한 내용이네요. 나의 미터법만 19세기 초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제 유럽 전 지역으로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유럽의 전 지역이에요. 자, 다섯 번째,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들은 각계 계층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다. 이건 이제 틀렸네요. 가와 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그것이 각계 계층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는지 여부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공부한 것은 이제 프랑스 혁명과 사회 변화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통합 세 번째 시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고요. 여러분 이제 가볍게 반복해서 보시면 쉽게 정리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 또 보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